저 문재인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겠습니다. 하하하.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미루자. 하나, 둘, 셋. 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부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인기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죄송합니다. 뿜었어요? 아, 진짜 뿜었어요 방금. 아, 찌tig인 거 봐. 박범계 의원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언젠가부터 박범계 의원님 영상을 보면서 네네네. 팬이 많이 생겼다는 걸 알고 계시죠? 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국회 견학 온 고등학생들이 뿜기 형좀 뿜어보세요. 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그래도 판사 출신인데 이게 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원래 웃음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웃음이 없던 사람이 한번 뿜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필이 됐던 거. 이렇게 영어 써도 돼요? 그럼요. 예. 정치인들이요. 처음엔 본인이 굉장히 속된 말 쪽팔립니다. 근데 나중에는 알아보면 기분 좋아해요. 옛날에 안상수 전 대표님이 보험병 받으셨잖아요. 그 주인공 아니에요? 제가 바로 옆자리에 있었는데 그때는 안상수 그 당시 전 대표님, 지금 장문시장 되신 분이 굉장히 그때 창피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건 본인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 당신이 준 거라며 그거 아니오니? 제 옆에서. 옆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본인이 막 정말 창피해가지고 그분도 좀 내성적이세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 앞에 안 나서려고 했다고 지난 사람들이 보험병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예. 얼마 된 후부터는 사람들이 야 보험병 지나다 이걸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근데 뭐- 그때 이제 어디 가면은 뭐 연설하면 저 보험병 안상수입니다 이러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헌재 변론 마지막까지 국회 소추위원회와 함께 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싸움이 쟁쟁했습니다. 특히 대리인단에서 탄핵 소추 절차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대리인단 있잖아요. 한 목소리가 아니라 그 쌍두사 같아요 지금. 쌍두사라 서로 매두사.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난장이에요. 그 안에 이중환 변호사 얘기하는 같은 거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뭐였냐면은 헌재 심리의 적법성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서 인정을 하고 이분들의 전략은 뭐였냐면은 끝까지 연장, 지연 작전으로 연장을 시켜가지고 7인 체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심리를 받겠다. 이게 전략이었는데 갑자기 김평호 변호사가 턱 튀어나왔는데 국회 의결부터 지금 8명 지금까지가 모든 게 다 적법하지 않다라는 이런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막가표 변론까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모순된 메시지가 부딪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할 때 세 개항을 묶어서 일괄 표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헌재법에 보게 되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문제 삼은 것도 아니고 거의 끝 무렵에 와갖고 김평우 변호사가 요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 현장에서 계속 그 보셨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그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데. 중요한 건 이중환 대리인이 우린 각자 변론이다. 그러니까 코미디잖아요. 그거. 그리고 자 대리. 저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나마파와 막가파. 예. 그나마 괜찮은 대리인들이 계시고 정말 막 가는 그런 파가 계신데 어떤 분이냐면 아까 이중환 변호사님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동욱 변호사님 이런 분들은 뭐 비교적 제가 그나마파. 보기에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막가파 중에 또 최근에 들어온 변호사님 중에 조월용 변호사. 조월용. 근데 네. 이분이 느닷없이 강인원 재판관을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당연히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본인이 그냥 본인이 한 본인이 거예요. 한 그러니까 이동욱 변호사님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15분 만에 예. 빛의 속도로 헌재가 각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을 화를 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마지막 이제 최종 변론 때 이동욱 변호사님이 이제 첫 바따로 나오는데 네. 그 전에 이정미 대행께서 누가 어느 분부터 첫 바따 좀 이상해요. 첫 타석으로. 저 지금 예. 첫 타석으로. 첫 순서 1번 첫 타자.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정미 대행께서 웃지 마세요. 게 뿜지 마세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요? 또 제 차례군요.
39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정미 대행께서 어느 분부터 최종 변론을 하실 거냐 이렇게 대통령 측에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봉숭아 학당처럼 정말 저요 저기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 정말로요? 선호하겠다고. 그 인터넷 생중계에 나왔어요 그게. 개인 이분들 평균 연령이 뭐 제가 저 연령을 말씀 우리나라에 진짜 굉장히 경력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시죠. 어르신 예. 변호사님들인데 그런 거 보고 이거 진짜 봉숭아 학당이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순서를 안 맞추고 오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종환 변호사님이 우리가 공식적인 대표니까 이동호 변호사님부터 하겠다 하니까 이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정기승, 뭐 저 김평호, 이 서석구 이쪽 분들은 사시 연령, 합업 시험 그 법조 연령으로 하자. 그러니까 기수로 하자. 기수로. 이렇게 학번 해가지고 그다음 이제 학번으로 하자도 예, 나왔고. 그래가지고 이동호 변호사님이 나갔어요. 나가지고 이제 당신 변론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짜잔 하고 갑자기 읽어보죠. 대통령 의견서를 딱 꺼낸 거예요. 꺼냈는데 이쪽 파, 막가파 이 선배 변호사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퇴장을 한 거예요? 네, 심판정을 밖으로 나갔어요. 화가 난 거. 보이콧을 해버린 거네 그러니까 보이콧. 그래서 제가 아니 대통령 이분들은 전부 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막 영처럼 떠받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대통령의 친필로 적었다라는 친서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옛날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아주 극렬 지지자들한테는 왕 아닙니까? 여왕 아닙니까? 그러면 뭐 상관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받아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이동호 변호사님이 읽는데 그 전에 나간 거예요, 그 전에. 예, 나가가지고 나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왜 나간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읽기로 돼 자기들이 있었다는 서로 얘기죠. 읽으려고 했던 나중에 근데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왔는 줄 모른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친서가 공유가 안 됐구나. 이게 온 줄 모른 이렇게 거야. 생각했는데 네. 원래 김평우 변호사님이 대독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최후의 변호를 하신 게 아닙니다. 대통령 뜻은 김평호 변호사님한테 읽으라는 게 대통령 뜻인데 네, 그랬어요. 세상에 날치기를 했다. 3월 1일 날 그랬어요. 이거야말로 완전히 그냥 그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탄핵 심판의 마지막 그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최후 변론인데 이게 완전히 코미디처럼 돼버린 그러니까 걸 막장 보면서 코미디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그러니까 봉숭아학당에서 예. 손 들면은 맹구가 나오잖아요. 맹구가 가만히 있어 하면서 자기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김평우 변호사인 것 같은데 이분이 참 보면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사법 연령 따지는 것도 보면 내가 선배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말투를 들어보면은 그 재판관들 있잖아요. 거기 다 안 내 바라보고 후배야. 안 바라보고 내 다 후배고 거기 안 바라보고 왜 방청석을 보고 왜? 처음에 방청석을 보고 막 그러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 변론인데 변론은 재판을 하시는 재판관들을 향해서 정말 눈과 그렇죠. 눈길이 마주치면서 예. 선배님 아시잖아요. 존경을. 예, 우리 전영 선배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재판 받아봤으니까 알죠. 맞습니까? 네. 아니 뭐 판사시니까 더 아실 거예요. 아니 진짜로 간절한 표정으로 네. 눈과 눈을 막 그렇죠. 부딪히면서 가슴으로 그냥 호소를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아예 시정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재판관은 뭐 나는 당신들은 뭐 염두에도 안 둬. 신경도 안 써. 그냥 방청석을 향해서. 근데 나중에 방청석을 향해서인 줄 알았더니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 방청석을 보고 얘기하면 SNS 상에서 말이 돕니다. 지금 김평우 대리인이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보세요. 이게 SNS 상에서 계속 돌아요.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상에서 자기들 여론 작업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서면이 왔잖아요. 최후 진술로서 서면이 왔는데 대리인단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누가 읽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읽기만 하는 맞습니다. 건데. 예. 그런데 왜 이동호하고 김평우가 서로 왜 싸우는지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요.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아니 이번에 기회주의적 대리인단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점에 같이 하겠다고 나선 분들은 다 자기 볼일 보기 위해서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나선 분들이에요. 자기 정치한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라도 서로 아마 누가 읽고 있으면 그걸 내 책 갖고서라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변호인단들이 이게 있어요. 권투 경기장에서 킥복싱을 해버린 거라. 이 법정 심판정이 이제 혼란에 빠진 농구 거고. 경기장에서 축구한 건 아니고. 그때 축구라고 그랬죠. 이게 그때 벨트 아래는 치면 안 그러다 보니까 되는데 이제 저기 킥복싱을 아까 했다.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신 박범계?
범죄.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히려 재판관들을 화나게, 재판 화나게 하는 그러니까 누구 편인지 모를 정도로 선거 결과에 엑스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아니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자식들이 촛불에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그래서 법리적 하나는- 대응을 포기하고 일단은 저쪽에 그 정치적 대응을 하는 건데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쟁점이 3개거든요. 일단 네. 첫 번째가 헌재 심리가 적법했는가 이거 네, 시비를 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적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었는가. 네, 제일 여기서도 많은 경우에 뭐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스라고 하는데 그 세 번째가 문제는 뭐냐면 그 위반이 탄핵을 할 정도로 중대한가. 네, 이거는 팩트의 중대한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죠. 평가의 문제잖아요. 네네. 진중권 교수님 세 번째 지적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분명히 있었고 최순실을 가까이 한 것이 맞죠. 그것은 재임 기간 2016년 작년 4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11월 달에 터졌을 때 대통령의 반응은 이것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한 건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려 171건 국무회의 자료,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차관 회의 자료 모든 인사 자료가 다 송두리째 나갔습니다. 그 정윤회 문건 나간 이후에도 나갔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강일원 재판관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니? 그렇죠. 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정농단이 있었고 최순실을 가까이 함으로써 최순실의 사익이 도모된 것은 변명 여지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과연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서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느냐 그 지점입니다. 만약에 초기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지점을 아주 집요하게 법리적으로 파고 들어갔다라면 굉장히 팽팽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전혀 터치를 못했고 사실상 선동에 가까운 오로지 정치적 재판으로 변질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쟁점이 심각한 국정농단이 있었고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는 상황. 심지어 대통령의 최후 의견서조차도 소통이 부족한 그래서 통치를 맡기 위해서는 곤란한 그래서 국민의 위임을 철회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보편적인 인식이 깔리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중대한 헌법 위반, 중대한 법률 위반을 벗어나긴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라는데 그 세 번째로 하려면 그 두 번째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은 있었다. 그렇죠.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를 네. 하는 건데 네.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부정하고 들어가니까 세 번째 얘기를 못 해버리는 거죠. 예. 못 해버리기도 그런데 했고 지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엄청난 그 헌법 위반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여기서 우리가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 점도 그렇기 중요한 때문에 얘기입니다. 예. 이 헌재 흔들고 심판장에서 어떻게 보면 난동 비슷하게 막말을 해가지고 관심이나 끌어서 대외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자. 이걸로 제가 보기엔 전략이 서로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은 뭐 문건 한 건 일치됐을 가지고 것 자기 같아요. 스스로 국기문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게 국기문란이라는 건 본인이 더 잘 알겠죠. 근데 예. 그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인내심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보시기에 굉장한- 어때요? 분위기 좀 굉장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그 박한철 소장님 네. 그 인사청문위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청문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비판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좀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이제 퇴임 무렵에는 율브린너로 보이더라고요. 멋지게.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굉장한 자기 철학과 주관을 정확하게 갖고서 누구도 흔들리지 않게 쭉 왔어요. 쭉 온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정미 대행께서 들으셨는데 이정미 대행은 또 판사 출신입니다. 평가 중에는 조금 가녀린 그런 네. 성품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려를 불식시켜서 단호하시더라고요. 단호하게 이렇게 이끌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또 강일원 재판관의 뭐 대쪽 갖고 그냥 칼날 같은 그 질문이 아주 예술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아마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카드가 굉장히 높은 경우의 수로 고려가 됐었는데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에 대한 부담이 컸다라는 믿거나 네. 말거나 하는 그분 그런 질문 얘기도 진짜 있습니다. 아니요, 예술이야. 질문뿐만 아니라 내 제가 눈을 보기에는- 똑바로 보세요. 이러면은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심리 과정에 할 얘기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 변호사들이나 이제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도 최후 변론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도 완전히 저울추가 기울지 않았으면 마지막 의견서 내고 마지막 변론하는 게 본인들한테 무척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대리인들 모아갖고 회의도 안 했어. 사실 지금 이게 썼는데 이게 지금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 의견서인데요. 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첫째 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서 굉장히 수려하게 잘 다듬어진 의견서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온 국민이 사실은 관심을 두는 그렇죠.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누군가 전문가가 초안을 잡고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서 초안을 잡고 그 초안을 가지고 변호인단, 대리인단이 다 모여서 수차 독해를 하면서 독해하죠. 뭐 오탈자를 보고 문장의 표현을 보고 또 법적인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측면, 호소력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그 법적인 호소력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의 유리함도 없고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 게 KD 코퍼레이션, 영어로도 코퍼레이션입니다. 퍼입니다, 퍼. 근데 이 여기에는 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코퍼레이션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있습니다. 전 이걸 보고서 혹시 진짜 대통령의 친필 진술서, 의견서에는 코퍼레이션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나오는 과정에서 만약 코퍼레이션이 맞다면 이렇게 써 있다면 진짜 써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대통령 대리인단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전에도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아니 근데 것 그 같아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옥사에서 그 차디찬 하얼빈 옥사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대통령의 최종 진술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건 독해도 안 한 것 같아요. 독해를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장에 대해서 이해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거는 제가 아주 그냥 수백 번을 정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문 사설을 좀 읽어보라고 어떤 그 박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얘기를 하셔갖고 본인이 신문 사설도 열심히 읽은 적이 있고 또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대표 시절에 아주 호의적으로 쓴 그 유명한 컬럼니스트의 그 컬럼이 있었어요. 박 대통령 칭찬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오려갖고 대변인 시절에 좀 읽어보시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열심히 읽더니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읽어보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한테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그거를 판단을 못해갖고 제가 정말 뒷목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글쎄요. 토씨도 아마 고치지 않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내 마음 알아주고 보긴 봤을 텐데 서면을 이렇게 읽어도 글이 좀 저희를 이렇게 밑으로 깔아놔서 서면을 읽어보면은 네. 어떤 수준이냐면은 딱 동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박대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네. 헌재와 특검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대요. 대통령의 이 탄핵 재판에 임하는 마지막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최순실과 도대체 무슨 관계였느냐. 거기에 대한 진솔한 자기 입장이 나와야지 이게 풀려지 문장이. 그런데 그냥 뭐 옷가지나 생필품을 챙겨주는 정도로 딱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랑 딱 맞물리냐, 뭐랑 딱 막히냐 하면은 아니 그냥 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검찰총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같은 정말 국가의 중요한 요직의 인사안까지도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미리. 그 인사안에 대한 설명은 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대목에서 막히는 거죠. 두 번째는 참 놀라웠게도 아까 제가 KD 코퍼레이션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코퍼레이션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수석에게 관련 수석에게 판로를 알아봐 주라고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회사는 바로 정유라의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이 진짜 그 기침하면 밑에서는 곧불 걸리거든요. 천명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 관계를 하나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재판을 받아보면 이미 재판부의 저울은 최후 변론 오기 전에 거의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최후 변론이 별로 중요하게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선배님 그게 아니에요. 전 판사를 해봐서 알잖아요. 예.
판사도 안 해봤으면서. 아 그래요? 선고만 받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니 대체로 판사가 잘못됐다고 야단친 적은 전체 있어요. 징역 판결해봤어? 징역 선고하신 게 10,000년은 되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요? 8할 정도는 맞는데 네. 가끔은 최후 변론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홈런을 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판사도 사람인지라 심금을 울린단 말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8분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참석을 하셨죠. 전부는 아니지만 뭐 일부. 그러면은 질문을 던진 것을 본다거나 또 누가 답변할 때 표정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저는 기자 생활할 때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약간 비웃는 표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한 표정을 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 8분을 볼 때 아 저분은 뭐 인용에 동의하는구나. 아, 좀 기가 느낌은 어떠세요?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나 있는 표정이라든가 예를 들어. 솔직한으로 아마 정문수 선배님 잘할 거예요. 판사의 표정. 판사의 표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특히 그치. 그 억울하다고 BBK 억울하다고 얘기할 때 뭐 정인 신문이라든지 뭐 중간에 변론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난 눈물 날라 그래. 피고인 신문도 하고. 네. 저도 가슴이 좀 아프려고 그러는데 우리들도 일종의 기소를 한 이제 검사 입장이니까 8분의 원래는 9분이었죠. 이 재판관님들의 표정이 어떨까? 특히 최순실이 나갈 때. 그리고 지난번 최종 변론할 때. 그런데 이분들 선수들이에요. 포커페이스. 예, 졸지는 않는데 눈을 다 내려깔고 절대 제가 개인적으로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절대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질 않아요. 좀 마주치려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액션도 좀 하고 솔직히 그 휴대폰 꺼내가지고 사진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착각 났어요. 네. 예? 그런데도 안 바라봐요. 눈 한번 마주치려고 제가 이렇게 유인도 하고 그랬는데 선수들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쪽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이게 연애보다 더 힘드네요. 공감이 되는 게. 그런데 최순실이 그 탄핵법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그 뭐 고개만 숙이고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랬는데 탄핵법정에 딱 들어가서 딱 이렇게 있다가 탁 봐서 그 눈이 매우 날카로워요. 왜 그런 사진도 많이 찍히잖아요. 네,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예, 소추인 쪽을 착 바라봅니다. 우리 변호사들과 우리 뭐 권성동 위원장 같은 뭐 우리 의원들 다 바라보고 또 재판관장 바라보고 그러는데 그 눈빛이 날카로운데 그날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데 제가 어느 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딱 두 분이 정말 뭐 말도 안 된다는 약간은 뭐 이렇게 있었구나, 실제구나. 그것은 제가 분명히 봤어요. 나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있는 게 BBK 재판 받을 때 판사 눈빛 한번 보려고 최후 진술하면서 안 보여주죠. 최후 변론하는데 우리 변호사가 울더라고. 예. 판사가 울어야지. 끝까지 안 쳐다보는 거야. 바로 그 점이 잘못한 거예요. 판사가 사실은 울먹거리려고 하는 틈 있을 수 있는데 예. 변호사가 먼저 울어버리면 감정이 탁 표출되기 때문에 판사가 딱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화 변호사한테 감사한 게 이재화 변호사가 울어서 내가 이재화 변호사한테 별명 붙여줬어요. 실형 전문 변호사, 유죄 전문 변호사. 근데 이 양반 때문에 감옥 갔다 왔고 제가 인간 됐습니다. 고마운 분이죠? 자, 탄핵열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탄핵열차 종착역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쓰신 분이 우리 공도사님이. 2월 9일 날 지금 뭘 준비하신 거예요? 증인신문 탄핵 열차 시간표예요. 왜 또 열차라고 또 거기다 붙이셨어요? 탄핵 열차가 이쪽 저쪽 다니면서 다 구속 열차 실어갖고 사람들을 서울구치소로 데리고 가잖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태워갖고 가고 지금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탄핵 열차 시간표 이렇게 썼더니 엄청 무시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탄핵열차라는 표현을 쓰네요. 이제 다 써요. 모든 일간지가 다 탄핵 열차예요. 지금 이제 청통보안 속에 이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심판의 키를 쥔 재판관들이 가장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법적 평가 이게 아직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 위헌이 있었는가 이 판단이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이겠죠. 이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그냥 주관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는 이제 거기서는 이견이 뭐 일부에서는 좀 엇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거, 블랙리스트 같은 거, 언론에 대해서 이 회유하고 또
광고도 못하게 한다든지 또 사장을 갈아버린 거라든가 이런 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강변을 하면서 나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만 잘린 사장은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에게 있어서 이게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 침해했다는 것은 법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범죄고 또 대통령은 지켜야 될 그 기본권을 훼손하고 유린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블랙리스트 문제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뇌물죄에 대해서도 저는 이거는 분명히 증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순실하고 똑같은 이 관계에 의해서 움직였고 대통령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이 증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확증이 이번에 저는 다 갖춰졌다고 보는 별다른 거죠. 쟁점은 많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10개 사유 중에서 한 가지 조금 애매모호한 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세월호 부분은 특검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다 드러나지 수사 기간이 않았는데 짧아가지고 그 부분들은 그 법률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제가 부분은? 진중권 교수님 지적처럼 세월호의 예. 부분은 크게는 헌법상의 생명권 침해. 예. 이 생명권 침해가 되려면 일종의 고의행위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알고 아이들의 죽음을 방치했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법리가 동원돼야 될 겁니다. 이 대통령 의견서의 세월호 관련해서 가장 앞권은 내가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나서면 오히려 방해만 구조 활동에 된다는 거. 방해가 될까 봐. 그 마지막 문구가 그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께 원하는 것은 당신께서 그 바다에 가서 직접 구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조가 안 된 상태로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들어갈 때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모든 인력을 총투입해서 대처할 힘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대통령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명령을 내려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대통령은 사실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국민이 콜하면 SOS를 하면 깨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지휘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210분 동안 어디에 계셨으며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소위 그 유명한 지하 벙커로 달려가서 거기는 전국의 선박과 항공기들이 다 뜨는데 그거조차도 안 하셨죠. 을지훈련 때는 갔습니다. 예, 이 대목은 아마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네요. 근데 세월호 관련해서 잠깐 짧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재판관들의 심리가 난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오전 시간에 이영선, 윤전추, 안봉근이 관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그 상황을 본 사람들 심리는 가 있는데 보면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저들이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까지 보고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거짓을 얘기하지 하든 안 하든 나는 아주 클리어하게 그냥 법리만 따지겠다 이렇게 가는지 전 이게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리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세월호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 줄 몰랐다. 이 점입니다. 이 점. 그러니까 관저에 계시다고 알려줬으면 뛰어 올라갔어야죠. 그래서 소위 정호성 비서관도 답답해가지고 오후 2시에는 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봉근 비서관은 도대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박 의원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외부자들과 함께 탄핵 결과 한번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복잡한데 좀 걸리는 게 뭐냐면은 그 대리인단에서 자꾸 이렇게 무리한 그 연기 작전을 폈잖아요. 그게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믿기는 한 2명 정도는 자기들 편이다라고 믿는데 혹시 그 믿음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불길한 예감도 들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탄핵을 할 정도로 너무나 중대한 법률 위반과 헌법 위반이라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도청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거짓말이었잖아요. 근데 뭐 대통령 거짓말한 거 너무 많이 드러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재용 씨 지금 뇌물죄로 구속이 됐단 말이죠. 법원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만장일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만장일치여야 한다고 봐요. 왜냐? 저 사람들 지금 뭡니까? 불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정치적인 내란을 일으킬 생각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물론 소수 의견을 내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상호 설득을 통해서 일치된 견해를 내는 게 이번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어난 그 팩트, 사건을 통해서 법리적인 것을 적용을 하면은
진짜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로 네. 탄핵 인용되는 게 전 당연하다고 봐요. 안영환 원장님. 저는 뭐 사람 생각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뭐 7대1 또는 6대2 정도는 한두 명의 소수 의견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세 분이 좀 걱정이 됐었어요. 세 분이요. 네, 세 분이 걱정이 됐었는데 그 세 분이 던지는 질문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 기사 나올 때. 그리고 기자분들도 그분들의 성향을 아니까 만약에 소수 의견에 갈 거면은 1등이 누구, 2등이 누구, 3등이 누구에 대충 좀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 씨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보충 질문을 하는 기사는 빠지지 않고 다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걸 봤더니 이분들조차도 이 사안의 심각성과 위중성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보고 계시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다 돌아선 것 같다. 네 분의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다 물어봤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5분 내지 6분의 탄탄한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분들이 성립이 됐다고 좀 봐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탄핵 심판의 역사적 중요성, 엄중성 때문에 의견을 채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계시더라도 그분들을 설득하는 그 평의를 끝까지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원의 의견을 법정 의견으로, 탄핵 의견으로 저는 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직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고기일을 밝히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인 13일 오전 10시에 한다라는 선고기일을 발표하는 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탄핵을 인용하는 절대 다수, 거의 예외 없는 다수가 확보됐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그랬을 때 아마 그 시그널을, 그 사인을 이거는 탄핵 인용이 거의 100%다 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하야 카드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카드로 던져서 제시될 수도 지금 떠보고 있는 거예요. 네. 갑작스럽게 자진하야하면 어찌 되는가? 자진하야하면 탄핵 소추가 중단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탄핵 소추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은 나온 거거든요. 다 나왔어요? 아니 이제 의견이 있지.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헌재법 53조 2항인데 저 판사님한테 논란이 많아요. 아니 논란이 야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논란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야하면 사직서를 내야 합니다 어딘가에. 그게 어디에 내야 하냐면 자기를 선출해준 임명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내야 되는데 유권자라고 하는 것은 추상으로 흩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 국민을 대표하는 데가 어디냐면 국회예요. 그게 국회에다 내야 됩니다. 사직서를. 이게 1960년도에 4월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7일 날 사임을 발표했더니 비서관들이 이건 사직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하야는 정치적 선언이고 법적 과정은 사직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사직서를 국회에다가 제출합니다. 4월 27일 이승만 해갖고 국회에서 의결을 했고 사직서를 수리해요.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리해줬는데 지금은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랐고 이거를 사직서를 내도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상한 유사품이었습니다. 정품. 아니 근데 정품 논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요. 정품 논리 맞습니까? 대체로는 뭐 탄핵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일종의 공감대가 있는데요. 헌법기관에서 재판에 의해서 준엄한 판단을 받는 것, 그것이 갖는 어떤 그 대국민적 어떤 공신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거를 끝까지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하야를 하게 되면 탄핵을 받는 경우와 달리 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돼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세 번째는 하야라는 그 카드가 갖고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야라는 법적인 절차가 없어요. 뭐가 하야다. 지금 우리 정봉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야를 하면은 뭐 국회에 무슨 뭐 신고를 한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의결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야 선언인데요. 하야 선언을 하고 청와대를 떠야지 될 겁니다. 떠야지 비로소 그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소위 사임이라는 것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그런 경우에 헌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각하설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충분히 심판을 할 정도로 사건이 성숙돼 있고 대통령이 설사 완전한 의미의 하야를 하고 청와대를 뜬다 하더라도 후대를 위해서 또는 법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이 심판을 할 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헌재가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쪽에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그동안의 성향. 이것 자체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쟁점과 정치적인 새 대결로 변했어요. 그런데 하야를 한다면은 좀 더 포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쉽게 하야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탄핵되는 대통령 그렇죠. 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탄핵받은 대통령이 또 있어요. 누구가 있어요? 1925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진다면 법률은 안 되는 거예요. 임정의 정통성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나올 이야기니까 그래서 임정의 정통을 따진다면 나도 그 생각이 딱 나네. 이제야 나네. 25년도에 국정교과서판은 아니시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교과 별개 이야기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제연합 청원권 때문에 이승만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했죠. 내가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고 하는 순간 나는 48년 건국절파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역시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어쩐지. 오늘로써 외부자들을 하야하겠습니다. 맨날 환기가 나와야 된다고 검정 양복 하는데. 입으셨더니. 네. 근데요. 네. 저는요.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간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헌재의 탄핵 선고를 받는다. 이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야라는 거를 도중에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헌재의 선고에 대해서 이건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갖고 뭐 마이크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끝까지 간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셀프 사직. 하야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분이 피하고 싶은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물러나는 대통령으로 낙인 찍히는 거니까 피하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야할 시점 이미 지났어요. 하야 원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지나가지고 지금 거의 다 막바지거든요. 다 끝났는데 실질적 메리트도 없습니다. 하야할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소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예상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뭐 하야했을 경우에 그 누릴 수 있는 그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 어차피 포기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감옥은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야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야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까지 자기가 펴왔던 논리를 자기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고요. 지금 이분의 노선은 뭐냐?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헌재가 적법 절차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검은 편파적이었다는 거고 나는 희생양이다. 그리고 내 바깥에는 나를 알아주는 저 사람들이 있다. 저들과 내가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야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픈 일이잖아요. 이 국회 소추위원으로 세상에 이제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4개월 동안 이렇게 쭉 하시면서 좀 소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외부자라는 그 프로그램은 제가 가끔 보고 유튜브로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출연하기로 사실은 흔쾌히 답한 이유는 비교적 가볍지 않고 굉장히 예리하고 분석적이고 뭐 그러면서 또 즐길 건 또 즐기시는 그런 면이 좋아서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정말로. 근데 이것을 어떤 경우는 너무 희화화해서 질문도 그렇게 하고 답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뭐 안 나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어찌됐든 지금은 국정이 조기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재판이라는 것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참여재판, 미국에서는 배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국민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게 이미 국민들의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그러한 측면을 고려한 잘 읽으리라. 결정을 하고 이제는 그러한 상처를 좀 치유하는 그런 단계로 좀 갔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 사유 씨,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7 잠룡 레이스 외부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청와대 내부자 후보를 검증해보는 대선 주자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우리 외부자들이 기다리는 이곳에 용기를 내어 찾아온 첫 번째 대선 주자 누구일까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박수를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저 문재인이 대세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제가 대세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저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장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또 새로운 대한민국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단 한 명의 필승 카드 저 문재인 반드시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널A의 첫 출연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통화를 한번 했었죠. 네. 그때 통화문 한 것만 가지고도 꽤 보도가 된 것을 봤거든요. 아주 인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협하십니까? 근데 혹시 오시면서 좀 껄끄러우신 분은 없으셨습니까, 여기? 개인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또 방송을 통해서 익히 다 보아온 분들이어서 네. 예, 좀 편하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뭐 비슷한 포맷의 몇몇 방송에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 방송과는 차별화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외부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시기 전에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가장 악역을 맡은 것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 후보들께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토론장에 문 후보가 오시면은 곤란한 질문은 좀 회피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써준 대로 암기해서 대답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예, 염려 마십시오. 예. 아니 근데 우리 진중호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다. 그래서 어떤 질문도 찌르면 대답이 나오신다. 라고 극찬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극찬까지는 아니고요. 예. 하도 이제 뭐 상대방 후보에서 뭐 토론을 못한다 이런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토론 시작되면은 오히려 다른 후보들이 좀 고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죠. 제가 공부는 좀 하는 편이죠. 오늘 준비 많이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먼저 이 원래 청문회라면 시작 전에 뭐 진실 선서 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외부자들답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른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네. 오른손, 왼손 아니. 네, 혹시 손접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예. 질문을 한 번씩 하면서 내가 해당된다 하면 양심을 걸고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게 처음에 했을 때 아주 박살난 게임이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감옥 갔다 온 사람 접어. 군대에 안 갔다 온 사람 접어.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으로 여자 접어. 네, 이렇게 하나 접고요. 네. 자, 해당되는 거 여기서 네, 너무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접기 게임 진중권 교수님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재수해 본 사람 접어. 하나, 둘, 셋. 네. 하나구나. 이게 전 삼수입니다. 이상이라고 할 걸. 삼수입니다. 재수요? 그럼요. 그러니까 재수를 거쳤죠. 하신 거지. 재수해야 삼수할 수 있는 거지. 양심껏. 대표님 유일한 우군이에요. 여기 믿지 마세요. 자, 하나 접으셨고요. 자, 안영환 원장님. 섬에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 초등학교 나오신 분. 아유, 이거 뭐 저만 집중 공개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정봉주 도사님. 좀 아픈 질문인데요. 임플란트 5개 이상인 분 접어. 자, 전유옥 작가님. 네, 젊은 시절 주로 여자들이 쫓아다닌 남자 접어. 일단 접었습니다, 저도. 안 접으셨어요? 다 졌네. 이거는 안 접으면 창피한 거라서. 자, 이번엔 문재인 후보님. 수석 안 해보신 분들 접어. 수석 안 해본 사람 있나?
무슨 수석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수석. 몇 번 정도 언제? 저는 뭐 이렇게 학교 수석은 못 해봤고요. 네. 청와대 수석 해봤어요. 오늘 세게 나오시네. 야, 그래도 다 적을 줄 알았더니. 자, 다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꿈 있는 분 접어. 얼른 접어요. 뭘 접어요? 전 정치 안 해. 접어. 정치 안 해. 아니 여의도 정치만 안 한다면서요. 대표님 쫓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저하고 한번 맞짱 뜨자 그랬었어요. 자, 우리 진중권 교수님. 예,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예. 잘 공격하겠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 접어. 고양이 키우는 사람 접어. 고양이 키우세요? 제 한 번 바쳤습니다. 고양이 이름이 뭔가요? 찡찡이. 찡찡이요? 예, 또 뭉치 2마리. 좋습니다. 그러면 5개를 다 접으셨기 때문에 이거 끝나는 겁니까? 예, 벌칙 있죠 이제. 벌칙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를 모신 만큼 최근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100% 탄핵되는 거죠. 저는 뭐 다른 가능성은 뭐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보수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워낙 탄핵 사유가 엄중하고 많아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을 인용할 것 같습니다. 그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남습니다. 문 후보께서는 구속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답을 내놓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해야 된다. 따라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주장도 많거든요. 범죄 사실이 무겁죠. 또 게다가 검찰 수사 거부하고 특검도 거부하고 말하자면 개전의 정도 없는 거죠. 반성도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엄정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신병 처리는 그런 점과 또 한편으로 또 전임 대통령이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그때 검찰이 될지 특검이 될지 좀 모르지만 법원과 함께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선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입장을 밝히는 게 그렇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대선 기간 동안에 정말 평온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을까, 순조롭게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선 기간 동안은 이른바 이제 수사를 유보하자, 멈추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문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슨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는 유보했다가 그 뒤에 수사한 적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후보 시절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수사를 이제 보류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본인이 후보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선이라는 시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넘긴다면 저는 다음 정부가 오히려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 쪽의 집권이 이어진다면 저는 또 봐주기 수사라는 소리 듣기 십상이고 거꾸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정권 교체된 정부 하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치 또 탄압. 정치 보복 그렇죠. 소리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특검이 그러니까. 수사를 끝내주는 것이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특검이 기간 연장이 안 됐고 검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1기는 끝났지만 다시 국회에다가 후보로서 특검을 다시 발동해야 된다 이런 걸 요청하시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 사안 자체가 검찰이 수사하기에 부담스럽죠. 부적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공수처 같은 그런 특별 사정 기구가 있다면 거기서 수사하는 것이 적당한데 새로운 특검법을 통해서 종전의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3월 국회가 열리면 저는 야당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제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의 몫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수습은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승복하지 못한 분들은 광화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대통령이 된 분은 반쪽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수습해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저는 뭐 이렇게 반반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80%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극우적인 친박 이런 분들이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4.19 혁명으로 자유당 독재를 청산했듯이 또 부마민주항쟁으로 유신 독재를 청산했듯이 또 6.25 항쟁으로 50 군사 정권을 또 청산했듯이 박근혜 이 체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국민들이 다시 이제 하나가 돼서 힘을 모아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통합의 전제로 청산이 우선이다. 예. 먼저 청산이 우선이다. 예. 저는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 분열, 상처 치유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제가 앞장서서 그렇게 호소를 할 생각이고 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다음 정권에서도 국민 통합을 최우선적인 그런 과제로 삼겠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되었을 때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은 또 승복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승복해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게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워낙 또 대한민국의 이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몰상식한 일들이 또 잘 벌어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정치인들은 승복한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더 분노가 거세게 국민들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 후보께서는 그분들한테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승복해야 된다 말씀을 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국민들은 반드시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국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정치인들로서는 이게 법제도적으로 이 국민들의 분노를 해결할 그런 방법이 없다면 저는 정치인들도 국민들의 분노 속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제도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면 저는 정치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치인들로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탄핵에서 이루지 못한 청산 확실하게 해내자라고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승복하란 말씀 하시기는 좀 그렇다. 국민들에게.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 이 정치인들이 함부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부자들 보시는 분들이 정치에 진짜 시사에 밝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정치 프로 뭐 싫어 시사 프로 지겨워해서 안 보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인간 문재인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자 yes or no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평소 문재인 후보가 우유부단하다라는 뭐 이 평을 갖다 신문에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신가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면 결혼식 때 신랑은 신부를 영원히 사랑하겠는가 했는데 거기서 머뭇거리시는 그런 건 아니셨죠? 예,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예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yes or no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선 주자 중에 외모도 1등이라고 생각한다. 예스. 나는 대통령이 된 순간을 상상해본 적이 있다. 예스. 이번 대선에서 떨어진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예스. 사무소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와 결혼하겠다. 예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인물이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값이면 좀 멋진 대통령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래요. 왜냐면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쫄리지 않고. 어디가 제일 매력적이세요? 얼굴에서는?
눈 아닐까요? 아니 제가 옆에서 보는데 속눈썹이 너무 기셔서 안경에 닿을 정도. 아니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결혼해서 이제 내려오는 열차 안에서 사모님하고 둘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잘생기셨다. 네, 그때 눈썹에 감기한 이유가 그때는. 그때는 잘생겼는데 이제 우리 문 후보님은 참 럭키하신 분이에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결혼식 사진 때 이렇게 신부를 바라볼 때 그 인매, 입꼬리가 딱 올라가서 그 만족한 모습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외모 가운데서 눈을 제일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드신 부분 어디십니까? 뭐 별로요. 문재인 후보의 SNS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보시죠. 얼스타그램이라고 해시태그를 다셨는데 저거는 보좌관이 주시는 거죠? 예. 아니 저 그래픽으로 해갖고 목발. 공수부대 옷으로 바꿔도 저거 딱 맞겠어요. 아, 코트를 딱 입기 직전에 모습이십니다. 제가 다 못 본 사진들이에요. 자, 다음이요. 나는 대통령이 된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 언제? 요즘 늘 요즘 늘. 예. 그 전에 혹시 청와대에도 근무를 하셨었고 그 당시에도 약간 꿈을 꾸시거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출마 때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 같았어요. 뭐 그렇대도 뭐 꿈이 없기야 했겠습니까? 지금 훨씬 절박해졌죠. 네, 절박해졌다. 자, 이번 대선에서 떨어진다면 정계 은퇴하겠다. 예, 저는 뭐 삼수 없습니다. 예. 은퇴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자유를 찾아야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세요? 그렇죠. 또 히말라야 같은 데 가시고요. 아니요, 당장 뭐 그렇지 않더라도 네. 우선은 뉴스로부터 해방되고 언론 보도 안 봐도 되고. 카메라 마사지가 좀 부담스러우세요? 하하하. 예, 뭐 아, 우리 반 총장님이 참 그때 전철만 안 타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충청도.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자,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와 결혼하겠다. 아내 김정숙 여사께서 좀 어렵거나 무서운 적도 있습니까? 눈치를 보거나? 뭐 그렇기도 하죠. 어떨 때 조금 눈치 보이세요? 요즘은 이제 호남 특히 이렇게 자주 가지 못하고 또 가더라도 정해진 행사들만 하고 오니까 바닥 민심 접하기 어렵잖아요. 대신에 호남을 이제 자주 가서 이제 민심들을 듣고 오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날카롭게 아주 쓴소리도 많이 하죠. 그럼 잔소리 좀 하신 편이세요? 우리 사모님께서. 그럼요. 왜 이렇게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스킨십을 못하느냐. 더 잘하지 못하냐 네. 뭐 이런. 혹시 우리 외부자들 중에 문 캠프에 영입하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꼭 한 명을 영입해야 한다면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어떤 사람을 왜 날 쳐다보고 그래? 영입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의 작가, PD 그 두 분만 영입하면 5분은 다 통으로. 아니 별명 고구마 맞으시네요. 춤직체가 되시려고. 네.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저는 오늘. 생각보다 문재인 후보님께 지금까지 느끼는 느낌이 좀 놀라운 거는 좀 유머가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있으신데요? 절박하니까요. 유머. 절박한 유머였구나 이게. 자, 이제 문재인 후보를 부르는 별명 중에 고구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문 후보에게 속 시원한 답변이 필요했던 점들 일명 고구마 키워드로 뽑아서 외부자들이 어떤 수위의 질문을 던질지. 자, 우리 진중권 교수님이 꼽은 문재인 후보의 고구마 키워드는 2012입니다. 아마 인정하시겠지만 2012년에는 좀 끌려서 나온 감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준비가 좀 덜 된 측면도 있었고요.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패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이제 발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짐승보다 못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선은 제가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돕지 않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일반적인 여의도의 방식은 아니지만
안철수 본인의 방식으로 열심히 도왔다. 이번 책에도 이 제 말이 아니고 질문 속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발끈하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짐승보다 못한 것이다. 이런 이제 너무나 안철수 후보답지 않은 그런 표현을 쓰셔서 야, 이 정치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제는 이런 표현까지 쓰시게 됐구나 하는 그런 조금 감회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 결국 상황이라는 게 나와 문재인이 1대1로 맞붙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승산은 나한테 있다라고 공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원래 이제 저하고 맞대결 구도가 될 거다는 것은 야야 대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보수 후보가 된다면 결국은 뭐 정권 교체 후보와 정권 연장 후보 이렇게 저는 맞대결 구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이제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가 상대 후보가 되든 저는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예, 요즘 그 박지원 대표께서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아침마다 문모닝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번 문재인 대표 비난하는 글들을 좀 올리고 그러시는데 지금 보면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사이가 너무 나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협조를 구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은 정권 교체라는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중이니까 앞서가는 정당 또 앞서가는 후보에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정권 교체가 끝나고 나면 정치라는 것이 또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진중권 교수 질문한 것에서 좀 이제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궁금한 게 2015년이죠 당대표 선거가요. 그때 이제 박지원 당시 이제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당권은 호남, 대권은 영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권, 대권 둘 다 먹으려고 하는 욕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대표가 되시고 박지원 대표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가까이 가서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 이후에 부족했다 하는 지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지금까지 안 오지 않았겠냐 이런 아쉬움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난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뭐 아쉬운 점들은 많죠. 당권 대권 분리 이런 부분도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 뚜렷한 대권 후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또 당권까지도 그걸 또 영남에게 넘겨야 되느냐 그런 정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서들을 제대로 이제 헤아리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요. 전혁 작가님이 꼽은 고구마 키워드 호남입니다. 뭐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 얘기는 했지만요. 지금도 이 호남 분들의 마음은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지난번에 약간 실수를 해서 그렇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그 분당 문제에 있어서 많은 호남 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주인인 우리가 쫓겨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문모닝을 계속 아침마다 외치는 분들한테 직접 가서 좀 대화도 하고 왜 호남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정말 아량은 왜 보여줄 수 없는지. 저는 우리 전 의원님 말씀에 그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는 호남과 함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5.18 때 구속됐던 사람이고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광주를 알리는 운동이었거든요. 부산 지역에서 정말로 전라도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김대중 대통령 또 민주당 쪽 지지를 해왔고요. 호남에서는 다수기라도 했죠. 저희는 저희 지역에서도 완전히 소수 왕따 그렇게 당하면서 호남과 함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그러나 정작 이제 호남의 어떤 깊은 마음들 그 정서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후회가 남긴 합니다. 의식을 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호남 사람입니다. 나도 호남이니까. 어디요? 호남형이잖아. 여기 영입하지 마세요. 후보님 호남형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호남 출신 친구들, 뭐 중고등학교 동창들을 다 뭐 거기 출신들이니까 문재인 후보는 뭐 나쁜 사람 아닐 것 같다. 그런데 자기는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뭐 친노 그룹이란 분들이 너무 편협되고 너무
한쪽을 치우치는 것 같아서 나 그 사람들은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뭐 친노 그룹이란 분들이 너무 편협되고 너무 한쪽을 치우치는 것 같아서 나 그 사람들은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무슨 친노, 노빠 저는 정치권의 여의도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도 않고 저는 이런 것은 다 정치적 반대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프레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영한 원장이 꼽은 고구마 키워드 색깔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설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 없이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동포를 억압하는 김정은에 대해서 뜨거운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도 김정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십니까? 북한의 그 지배층,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질곡 속에 몰아넣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뜨거운 분노를 느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민족애 같은 걸 가져야죠. 문포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문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 이게 이제 보수 쪽 분들한테는 있습니다. 또 상당수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안보가 불안할 것 같아서 집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왔던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집회에 나온 분들도 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분들의 애국심도 똑같은 애국심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왜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공포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 안보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전 의원님께서 좀 보정을 하셨어요. 저를 믿지 않는 분이 네, 많으세요. 뭐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더라.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안보에 대해서 가장 믿음직한 안보를 맡길 만한 그 인물 제가 1위였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안보에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치권에서 저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반대 논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국민들이 그 정치 논리에 젖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이 친박 집회 할 때 많이 나오시는 어르신들 6.25 참전수당, 월남전 참전수당 또 뭐 특수임무 유공자 훈장 포상 심지어는 우리 6.25 전쟁 중에 전사했는데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유해 발굴 작업 이런 거 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안보가 가장 무너진 말하자면 최악의 안보 실패 상황 아닙니까? 이 안보 실패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든 거죠.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안보 훨씬 더 낫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렇게 남북관계 사상 최악으로 파탄나서 국민들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라도 생길까 봐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방안보 쪽은 방산비리 이런 것으로 구멍이 뻥뻥 뚫리고 이것이 바로 안보 무능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을 마음을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고 누가 안보에 실패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에 대해서 자신 있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안보라든지 이런 국가라든지 이런 담론에 대해서는 우리 쪽이 좀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당당하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보할 수 있는 세력이며 우리가 더 국가관이 투철하며 우리가 더 애국적인 세력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생각이고 또 그렇게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함께할 수 있는 안보 맨파워 또는 외교 맨파워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국민들께 융한 면모를 보여드릴 작정입니다. 북한하고의 그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대북 어떤 경제 또는 평화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북한 핵의 폐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동안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강구해 두었죠. 가장 유명한 것이 폐기 프로세스 아닙니까? 결국은 종국에는 핵 폐기, 평화 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 이것을 최종의 목표로 두고
단계적으로 서로 이렇게 이행해 나가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한 거였거든요. 검증에 대한 의혹 때문에 이 합의가 이제 무너져 버린 것인데 저는 단계적인 해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진 부분은 핵이 훨씬 더 고도화됐어요. 그래서 단숨에 핵 폐기로 바로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로서는 적어도 핵 동결, 그 이후에 다시 또 종국적인 폐기로 나아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장 큰 협조자가 돼야 될 나라는 사실 미국, 그다음엔 중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하고 그 문제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이게 관계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실용적일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안보팀에서 나오는 이렇게 발언들을 보면 그 대북 정책에서 오바마뿐만 아니라 그 앞의 공화당 정부까지 쭉 다 실패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말하자면 오로지 제재와 압박만 가지고 성공하지 못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물론 새로운 해법은 극단적으로는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더 높은 가능성은 대화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사이에 충분한 접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 전 대표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처음엔 좀 반대한다는 뉘앙스의 말씀하셨다가 또 최근에는 국가 간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약간 뉘앙스 다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드와 관련해서 우리 문 후보님의 진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과거에 한미 간의 사드 배치 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국회에 국방위원 하던 시절, 그 시절은 저는 일관되게 사드를 반대해 왔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국방위원 가운데서도 사드를 배치한다고 주장하는 분은 저는 거의 한 유승민 의원 정도, 심지어 한민국 국방장관조차도 사드 효용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 이후에는 저는 일관되게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미루자. 한편으로 국회 비준을 비롯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외교적으로 좀 더 설득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 두 절차를 다음 정부가 이렇게 함으로써 안보와 국익을 함께 지켜내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한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죠. 이제 거기서 국가 간에 이미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씀에서는 지금도 똑같으십니까? 한미 간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전제해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하는 데는 한미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요지부동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방향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반면에 합의를 취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롭게 공론화, 협의하겠다 노력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엔 치졸할 정도의 격앙된 모습 또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이 보복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군사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또 한국 기업, 한국 국민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대국다운 그런 처사도 아니고 우리가 1992년 수교한 이래 오랫동안 우리가 발전시켜온 그 양국 간의 우호관계 이런 것을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해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정부가 탄핵당한 정부인데 완전히 사드 대목치기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이런 문제를 풀 길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보복 조치한다고 우리가 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그 보복 조치는 점점점 커져갈 것이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다 함께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또 추가적으로 도발할 경우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국제적인 공조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부가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되는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다음 정부에게 외교적인 운신폭을 전혀 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면 저는 다음 정부가 얼마든지 이것을 어떤 외교적인 레버리지로 카드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다음 정부로 넘겨준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국회 비준 과정이라는 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안보도 지키고 국익도 지켜내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관도 가지고 있고 자신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꼽은 고구마 키워드는 인사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공을 따지면 정치 개혁에는 하려고 하는 그런 아젠다에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 인사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충성도가 인사의 중요한 축이 됐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계셨었는데 그 인사에서 떨어져 있었던 건지 함께했던 건지 이게 무척 궁금하거든요. 뭐 충성도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은 청와대 비서실 인사죠. 청와대 비서실 가운데 관료 출신들 외에 바깥에서 들어간 별정직들은 다 노무현 대통령 캠프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죠. 우리 뭐 수석들조차도 그 인사에는 뭐 관여하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캠프에 함께했던 분들 여기서 뭐 저는 비서실이 그렇게 짜여지는 것은 이 불가피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각, 정부 부처 또는 뭐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아니잖아요.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이 청와대 바깥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할 그 당시만 해도 사회 분야 쪽은 아주 맨파워가 풍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뭐 경제, 외교, 안보, 국방 이런 쪽은 우리 쪽에 충분한 맨파워가 없었죠. 이제 그런 쪽은 대체로 전문성을 살려서 관료 출신들 가운데 낫다고 평가되는 분들을 발탁해서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우리 맨파워가 풍부해져서 이제는 뭐 어느 분야든지 우리와 정체성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포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부족했던 부분까지도 교훈 삼아서 이제는 권력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한 권력기관, 이 정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게 법제도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이 사태가 온 게 측근 비리, 비선 실세 정권 농단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결국 정권의 성패 여부는 인사로부터 시작해서 인사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측근 인사들에 대한 나중에 이분들을 어디에 쓸 거냐 혹은 쓸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무슨 원칙이나 이런 게 있는지. 저는 뭐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봅니다. 도우면서 지금 함께 그 정권 교체의 장에 나서고 있는 분들은 정권 교체 자체를 보람으로 그렇게 여겨야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내는 것으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인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발탁된 분들도 계시지만 또 심지어는 저하고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은 분들도 또 좋은 분들이 있다면 광범위하게 추천받아서 모셔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이제 비서실 쪽은 비실장부터 좀 저와 좀 지향이라든지 정체성이 좀 같은 분 그런 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국무총리 뭐 이런 쪽은 오히려 더 당평 또는 통합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 보면 전혀 뜻밖의 그런 분을 모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정을 후보님께서 하시겠지만 요즘 아주 뜨겁게 뜨고 있는 인물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누구야? 전효 후보. 아이고. 맨날 이렇게 농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자유롭게 요즘 안희정 도지사랑 어디 가면 이제 만나거나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인사만 하고 딱 마십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대화도 나누세요? 그럼요. 어떤 대화 나누십니까? 예, 뭐 사적인 것부터 정치 이야기까지. 예. 저는 안희정 지사 그 대연정 저는 반대하죠. 어쨌든 그거 말고는 아무런 간극이 없죠. 그러나 또 뭐 정치인이 또 자기 소신 당당하게 주장하고 네. 그에 대해서 또 국민들 평가받는 것은 또 바람직한 것이고요. 자, 끝으로 문재인에게 대통령이란 저는 국민의 도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도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도구. 예. 오늘 제가 아침에 대전을 다녀왔는데 왜 다녀왔는가 하면 그 대전의 권선택 그 시장님이 매달 하루씩 시민 동행 이래서 대전 시민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맞아요. 뭐 청소도 하고 예. 민원을 듣기도 하고 이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의뢰 본받고 싶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청와대 뒤에 북악산 또는 북한산 또는 한강변 시민들과 함께 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은 청와대 지금 일반 시민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저는 그러려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계속 좀 사용해야 될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빈관 같은 경우는 외교사들 이렇게 할 때 필요하지요. 이제 국가가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다 개방해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면 그 일대가 전부 그 일종의 문화 벨트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뭐 당선이 되신다면 이 외부자들에게 한번 빨간 전 한번 통화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소통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 핸드폰도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처럼 대포폰이 아니라 예, 제 핸드폰으로 통화도 하고 근데 문자 여러 번 보냈는데 답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문자가 한 3,000통 밀려서 열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한민국 지금 하루하루가 사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중요한 날 귀한 시간 내주신 문재인 민주당 경선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예. 첫 번째 벌칙, 안희정 후보에게 양보하기. 두 번째, 태극기 집회 보좌관 없이 가기. 저는 뭐 태극기 집회라는 말에는 조금 용어에는 좀 반대해요. 친박 집회 또는 탄핵 반대 집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요? 예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아이돌 안무 따라하기, 2번 딱밤, 3번 야자타임 3분, 4번 애창곡 부르기. 야자타임 한번 해볼까요? 남희석이랑 그러죠, 바꿔갑니다. 그러죠. 야자 타임, 오케이. 좋아요. 전력 좀 잘 봐줘. 제인아, 나는 네가 생긴 건 너무 마음에 들거든. 근데 뭐든지 좀 분명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왜 종북이라고 해가지고 나까지 변명을 하게 만들고 좀 확실하게 해봐라 얘. 지난번에 보증해줬잖아. 안보관 확실하다고 문재인. 근데 내가 보증한 거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제인아 네가 가가지고 태극기 집회 가서 이러해서 여차했다고 좀 여우가. 확실하게 얘기 좀 해보지 다 그래. 됐어, 그만해. 제인이? 하지 마. 자, 좀 분위기가 이러니까 너가 이해해줘, 누가 이해하겠니? 원래 지난번에 나하고 이제 맞짱 뜨겠다 그랬는데 출마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 고맙다, 제인아. 너밖에 없다. 제인아 절대로 풀어주지 마라. 난리 난다. 제인아, 미안하다. 오늘 없었던 일로 하자. 무릎 꿇을까? 자, 여기까지 끝. 예, 고맙습니다. 뭐 불쾌하신 않으십니까? 예, 뭐. 예, 나중에 대단히 불쾌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오늘의 이 야자가 저한테 불이익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저 끝나시고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광화문 촛불 집회 장으로 가야죠. 지금까지 촛불 집회 개근해 왔거든요. 끝까지 개근하려고요. 카메라분이 하나 부탁드릴게요. 하나 부탁 안 해요? 내가 하나, 둘, 셋.